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런 사연 보내고 읽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걸 좋아해서 항상 즐겨보곤 했었는데,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써서 보내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많이 부족한 글솜씨지만 꼭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순간 중 하나라서 꼭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보냅니다.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하자면, 전 사실 그렇게 순탄치는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집은 제가 5살, 6살 즈음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게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 형편이 어려운 건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요.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고 나란 엄마, 아빠는 유산이 아닌 빚을 물려준 부모님으로 인해 20대 때부터 일에만 매달렸대요. 한쪽만 빚이 있어도 나았을 텐데 둘 다 있었으니 참 견디기 버거웠겠죠. 하지만 당시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사랑만 보고 결혼하셨다 하니 그때도 순박한 우리 부모님다운 선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빚은 언제든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빚과 빚이 만나서 더 큰 빚이 생겼고 결국 두 분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즈음 각자 따로 살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고 엄마는 저와 같이 살면서 음식점 주방 일을 하셨죠. 그때 당시 엄마는 하루에 14시간을 일하셨는데 그 이후로 사실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지낸 기억이 거의 없긴 합니다. 그렇게 자주 볼 수도 없고 함께 있지도 않았지만 전 늘 매 순간 부모님을 위하고 사랑했어요. 자신의 삶을 위해, 가족의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부모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해서요. 하지만 저는 고작 중학교를 다니던 소녀였으니 그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어요. 단지 매일 밤 퉁퉁 부은 엄마의 발을 토닥이고 주무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된다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네요. 만약 우리의 불행이 여기까지였다면 그래도 가난하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던 시절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 인생 가장 커다란 절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10대 후반의 당시 엄마가 일을 하다 다리를 다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음식점 일 말고도 식품 공장에서 틈틈이 알바를 하던 엄마가 공사 현장에서 거의 절단되다시피 하는 사고를 당한 거였거든요. 내세울 건 튼튼한 몸과 건강밖에 없다며 아침 일찍 일을 나갈 때도 호탕하게 웃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서 실직자가 되어 집에서 쉬게 된 엄마는 가나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 엄마와 둘이서 집에 머물던 그 무거운 공기, 그 숨막힐 듯한 분위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에겐 희망이 있었거든요. 가난이란 건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 각자의 몫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지하 단칸방을 나서는 날이 올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생겨버린 장애는 그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전 더 이상 엄마의 발을 주물러 드릴 수 없었고 엄마는 그저 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나가길 바라는 사람처럼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방 안에만 머무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전 더 이상 어리광을 피우거나 엄마의 품을 찾는 아이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어떻게든 엄마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 엄마의 몫까지 대신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무슨 일이 내 삶에 도움이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돈을 많이 주는 일, 나이에 상관없이 일한 양으로 더 페이를 높게 주는 일, 그런 것만 골라서 무작정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웨딩홀 아르바이트부터 고깃집 서빙과 상가 커피 배달,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일이 없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치고 고단한 삶에 대해 눈물을 흘릴 틈도 없었어요. 집에 있는 엄마,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아빠를 위해서 저는 더 씩씩해야 했고, 더 굳세져야 했으니까요. 제가 그런 다짐 속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부모님에 대한 남다른 애정 덕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매일 아침에 나가 새벽에 돌아오는 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하루 종일 방에만 있던 엄마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현관까지 저를 보러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첫인사는 고생했다. 오늘도 힘들었지? 라는 말과 함께 거칠어진 제 손을 잡고 몇 번을 쓰다듬는 거였습니다. 그럼 전 하나도 안 힘들었다면서 제가 내세울 건 건강밖에 없다며 어떻게든 웃어 보였고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엄마의 그 손길이면 하루의 고단함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거든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제가 있기에 차마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엄마를 생각하면 다시 또 일어나서 나아갈 동력을 얻었고요. 우리는 불완전한 삶일지라도 서로에게 기대어 완전한 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서 나아간다면 눈앞의 고난도 끝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다시 또 희망을 갖게 됐고요. 엄마가 다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병원에 계셨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은인 같은 분이 계셨어요. 바로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도 자주 봐왔던 분이라 이모 하면서 따랐던 분이고요. 이모는 엄마와 동네 친구로 만났는데 워낙 잘 맞았던 터라 이모가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간 이후에도 연이 끊기지 않고 아직까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있어요. 이모는 엄마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굉장히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분이었습니다. 여장부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분이요. 그래서 아빠가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모랑 함께 할 때면 어쩔 땐 왠지 아빠랑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치 우리 집의 가장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와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셨거든요. 이모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었고 독신으로 계셨던지라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때마다 찾아와 선물을 하나는 두고 가셨고 엄마가 일을 했을 땐 저를 데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근처로 같이 놀러 가기도 했죠. 엄마가 결혼 후 형편이 많이 나빠졌을 때에도 이모가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줬다고 들었고요. 저는 그런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엄마와 이모가 참 신기했어요. 결국은 피 안 섞인 남인데 저렇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친구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나 해서요. 그래서 한 번은 이모에게 물어봤었죠.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냐고. 엄마는 이모에게 어떤 친구였냐고요. 그랬더니 이모가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답하더군요. 지민아, 이모는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갚는 거야. 이모는 네 엄마에게 진 빚이 많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받기만 해도 돼. 나도 마음 편하게 갚아나가는 거니까. 그때는 이모가 진 빚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게만 말해주니 그냥 엄마가 돈을 꿔준 적이 있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죠. 사실 좀 그 말에 답하기에 뭔가 어색하기도 했고요. 우리 가족은 늘 빚에 어덕였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니 좀 낯설더라고요. 그렇게 이모는 항상 엄마와 저를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엄마가 다리를 다쳤을 때도 병원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게 이모였어요. 당시 이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엄마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 제쳐두고 곧바로 한달음에 오셨대요. 그리고선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펑펑 우셨다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이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됐단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지. 아마도 가족인 저만큼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모는 그날 이후로 저와 같이 엄마의 병실을 지키며 엄마가 우울해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근 전에 들려서 엄마의 얼굴을 보고 가셨고, 퇴근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심심했을 엄마의 말벗이 되어주고, 손수 엄마를 시켜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살피셨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먼저 이모가 와 있던 걸 보면 말 다 했죠. 병원비도 이모가 전부 부담했고요. 엄마는 항상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셨지만, 이모는 그때마다 호탕하게 웃으며 얼른 낫기나 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모는 정말로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해주고 믿어주는 이모 같은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꼭 이모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죠. 아마도 평생을 다해야 갚을 수 있을 듯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려준 이모에게 가진 전부를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다리를 다친 후 이모는 틈틈이 집으로도 찾아와 저녁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바쁘면 저를 통해 용돈을 붙여주시며 엄마와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하셨죠. 그때 당시 이모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면 잘 웃고 아무 일 없단 듯이 수다를 나누셨지만, 현관문을 나서면 곧바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있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제야 편히 우셨던 거겠죠. 제가 길가까지 이모를 배웅하면 이모는 저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잘 부탁해. 너도 많이 버겁고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한 번 더 엄마를 들여다봐줘.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딸 지민이도 이모한테 언제든 부탁해도 돼. 우리 서로에게 부탁하고 또 들어주면서 지금 이 시간 잘 이겨내자. 엄마의 친구라서 그런지 이모의 말이 엄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어느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흘러서 저는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사실 잘 실감이 안 나요. 그 10년의 세월을 글자 몇 자로 담아낼 수가 없네요. 그간 저는 수많은 일을 하면서 착실히 돈을 모으는 재미만 알았고, 그 돈으로 엄마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인맥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도 안정을 되찾아가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실에 익숙해지고 아픔을 믿으시는 건지 몰라도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목발을 짚고 밖을 나가기도 했고, 취미생활을 찾다가 뜨개질을 배워서 종일 목도리나 니트 같은 걸 만드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까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손수 걸레로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럼 다리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도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운동을 하는 것 같다며 매일 닦고 또 닦으셨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렇게 깨끗하게 닦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또다시 먼지가 쌓이고 때가 묻을지언정 저렇게 닦고 또 닦으면서 새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도 참 행복하겠다고요. 이 생각을 지나가듯 엄마에게 말하니 엄마는 또 한 번 따뜻한 손길로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앞으로 쭉 네 앞길을 닦고 또 닦아줄게.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지만 너는 그렇게 닦아는 깨끗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구요. 하지만 꼭 나아진 상황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일을 하다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엄마와 저는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함께 지낸 세월보다
떨어져 있던 세월이 훨씬 더 길었던지라 제가 아빠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그 그리움 때문에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들어했네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나아가야 했기에 열심히 일하면서 아픔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이모가 문득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빠가 떠난 후 엄마와 제가 울적해하니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전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 없던, 어쩌면 비혼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던지라 망설여지긴 했어요. 이 나이 정도 되면 상대방은 분명 결혼을 염두에 두고 소개를 받는 걸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이모가 소개시켜준다 하니 어쩐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한 적 없는 이모였으니 신기하기도 했지만요. 이모 말로는 정말 괜찮은 애라면서 저랑 동갑인데 훤칠하고 싹싹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꼭 밥 한 끼 하라고 저를 설득하셨죠. 한두 번 거절했지만 연이은 성화에 저보다 더 질려버린 엄마는 이모가 저렇게까지 말하니 만나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약속을 잡고 나서 듣자 하니 사실 그 남자는 이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남동생의 아들이었던 거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탓에 놀라서 왜 미리 사실대로 말씀 안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맞긴 하죠. 그걸 알았으면 안 만났을 것 같긴 합니다. 가족같이 지내는 이모의 조카라니. 하지만 이미 약속은 잡았고 이모의 체면이 있으니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이모 말대로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무엇보다 성격이 참 좋았어요. 배려심 있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기본 예우가 있는 사람이었죠. 오랜 연애를 하다 작년에 연인과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자꾸 고모가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성화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직 연애를 할 마음이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다음 해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제가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을 원했는데 딱 그런 사람이었고 그분은 씩씩하면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을 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모가 그 이야기를 양쪽에서 듣고 이어준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 만남의 시작으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이내 자연스럽게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남자친구의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신 것과 그로 인해 제가 많은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낸다는 사실을 한 남자친구는 연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선 참 많이 배려해 주었거든요. 엄마를 모시고 놀러 가거나 집으로 틈틈이 엄마가 좋아할 만한 뜨개질 도구, 그림 액자 등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고요. 데이트하는 날에도 엄마가 걱정된다고 하면 언제든 군말 없이 보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그 배려와 이해가 한 번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에서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항상 남자친구를 우선순위로 두고서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저의 노력과 마음을 알고 확신했는지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혼집을 좀 더 큰 데로 구해서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겁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이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할지 몰랐는데 나의 모든 걸 고려해준 예상치 못한 말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고민하면서 내린 답이었을지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복잡한적인 감정들로 인해 남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제 말에 엄마는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엄마의 짐을 짊어지느라 결혼을 생각지 않은 것 같아 항상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식을 들려주니 너무 감사할 뿐이라면서요. 이 기쁜 소식을 이모에게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 바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모는 본인이 보는 눈이 있다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시다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이제 제게 이 말을 해줘야겠다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듣자 하니 이모는 남동생이 결혼할 때 부족한 결혼 자금,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결혼 비용을 빌려주셨대요. 집과 식에 대한 자금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남동생은 결혼 후에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 했지만 갚겠다 한 기한이 이미 지났고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남동생과 올케가 아이도 낳았고 언젠가는 갚겠지 싶어서 아무 말 없던 게 지금까지 지나온 거였고요. 그 부채로 인해서 올케가 아직도 이모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돈을 갚으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 자신에게 꼼짝 못하는 것 같다고요. 올케가 워낙 새침대기에 깐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눈치까지 보자 더 얄밉기도 했다네요. 하지만 조카가 워낙 싹싹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어서 그 모습이 예뻐 별다른 말은 하지 않게 됐대요. 이모가 조카를 아끼는 건 저도 전에 들어서 대충 알고 있긴 했거든요. 조카 졸업식에도 찾아가고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생일에 꼭 만나서 맛있는 걸 사준다고요. 올케가 시집살이를 할까봐 걱정돼서 처음엔 우리 둘을 만나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지 망설였지만 자신이 사이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전부터 올케에게 결혼하면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요. 그 말에 저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떤 분위기에 미리 저렇게 언지를 주실까 싶어서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주고 편히 되어주는 남자친구가 있고 든든한 이모까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진 않았죠.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뵀을 땐 어머님은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면서도 우아해 보이셨어요. 겁먹긴 했지만 그래도 이모 말처럼 저를 괴롭히거나 이유 없이 혼내진 않을 것 같았어요. 말수도 별로 없으셨고 형식적이지만 저에게 질문도 간간히 하면서 관심을 보이셨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저를 며느리로서 대하려던 게 아니라 이미 반대할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저를 만나고 해치울 계획이었던 거였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저는 어머님 기준에 맞춰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죠. 시댁에 대한 첫눈길을 한참 잘못 본 겁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이 맨 처음 저를 직접 만난 이유로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아마도 저희 집 사정이 남자친구 집보다 많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하면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하니 더 반대가 크셨겠죠. 아들이 몸이 불편한 장모를 모시고 사는 건 분명 걱정스러울 일이니 충분히 이해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2달여 동안 설득했고 결국엔 허락을 받아내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듯 결혼 전부터 모든 과정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로 인해서 식을 준비하는 내내 혼자 마음고생하며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결혼을 위해선 결정해야 할 게 많은데 그때마다 제 의견보다는 당신 의견 위주로 흘러가길 바라셨거든요. 결혼식 날짜, 혼수, 예물, 신혼집 위치 등 많은 것들을 시댁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싶어 하셨고요. 저는 괜히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어머님 말씀에 따르려고 했고요.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장모님과 제 의견에 따라 정하고 싶다 해서 그것만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네요. 결혼 이후 저는 꿈에 그리던 안정적인 가정을 갖게 됐어요. 그 결혼 초반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약속했던 사실에 설렜고 더 크고 좋아진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엄마와 남편의 사이도 다행히 좋았던 터라 셋이 함께라면 항상 웃음꽃이 피었죠. 그리고 가끔씩 이모까지 놀러 오면 우리 넷은 항상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땐 제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왔던 행복을 몰아서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까? 시어머님이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치셨어요. 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했었죠.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일상생활하기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연차를 내서라도 직접 시댁에 가서 집안일 같은 걸 도와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리면서 시댁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더러 장모님에게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서 평일엔 남편이 찾아뵙게 하고 저는 주말에 과일이나 고기를 사들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없이 그래도 저 나름대로 바리바리 사들고 찾아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첫 마디가 너는 시어머니가 다쳤다는데 이제야 찾아오니? 하시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평일엔 창원 씨가 먼저 찾아뵙기로 하고 저는 주말에야 시간이 돼서 가장 빠른 날에 찾아뵌 거였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도 드렸었는데. 알아, 들었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밤늦게라도 연락 주고 찾아오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니? 나 같으면 시어머니 걱정돼서 그렇게라도 얼굴 비쳤을 거다. 톡 쏘아붙이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오해가 쌓이면 안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창원 씨가 말리니까 우선 그런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섭섭하시다면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 너 원래 이렇게 말대꾸하고 그런 성격이니? 그냥 거두절미하고 죄송하다. 다음에는 꼬박꼬박 찾아뵙겠다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사족이 붙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억울해? 자도는 그렇게 옆에서 끔찍이 살피면서 내가 다친 건 별일 아닌 것 같아? 사돈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어머님 말씀의 본심을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걸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다치셨을 때 제가 엄마를 모신 것처럼 짐이라도 싸들고 와서 어머님을 간호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남편이 이해시키고 제가 변명을 하더라도 풀릴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자주 찾아뵙겠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일을 말하니 많이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저번에 찾아뵀을 땐 바쁜데 왜 왔냐 하시면서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저랑 같이 찾아뵈려고 했는데 일이 바쁠 것 같아서 자기가 말렸다고 했을 때도 어머님은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말라 하셨다고요. 저에게 대했던 모습과 달라서 사실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저는 어머님의 심정을 어떻게든 헤아리려 했어요. 어쨌든 전 엄마를 모시고 사는 입장으로서 남편에게 부채감이 있었고 그런 남편의 어머님이 섭섭함을 느낀다면 제가 감내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 굽히고 들어가면서 매일 연락드리고 이틀에 한 번씩 찾아뵙는 등 전보다 더 신경 쓰면서 며느리, 아니 딸의 도리처럼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머님이 본색을 드러내는 건지 점점 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민아, 너 오늘 와서 밀린 설거지 좀 해줄래?
내가 허리가 아파서 집안일을 동 못했는데 와서 얼굴 좀 비치고 나갈 때 분리수거 좀 하고 그래라. 다치고 나니 요새 통 몸을 못 써서 그런지 찌뿌둥하네. 따로 마사지를 보내주든 네가 와서 풀어주든 해야겠다. 정말로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갑자기 연락해서 마치 저를 가사도우미처럼 청소를 시키거나 당신이 하기 싫은 사소한 일을 거리낌 없이 시키시는 겁니다. 분명 어머니 머리가 나왔을 즈음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도가 넘은 것 같아 참기 힘들어지자 저는 남편에게 사실 제가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남편이 시댁에 가서 큰 소리를 치고 왔고요. 그럼 또 초반에 잠잠해지다가 일주일 정도 흐르면 어머님의 호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신 건지 몇 배는 더 버거운 일을 시키면서요. 하다못해 나중엔 발톱도 깎아달라 하시더군요. 당시엔 너무 당혹스러워서 어찌저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스스로가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님은 저에게 살가운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남편에겐 오늘 일 말하지 말라고, 왜 자꾸 시모와 며느리가 만나는데 그걸 남편한테 가서 고자질하냐고 은근히 꾸중 아닌 꾸중을 하셨죠. 처음엔 저도 일일이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나아지는 게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자 저도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댁에 다녀온 날에는 그냥 야근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 이 생활이 전 너무 만족스러워서 심으로 인해 그 행복을 깨트리긴 싫었거든요. 이렇게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간 아무렇지 않아진 날이 있겠지 싶은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모에게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어요. 일이 바빠져서 통 못 보던 이모가 오랜만에 안부 연락을 한 겁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고 평범하게 말했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모는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단번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껏 있던 일을 털어놓았죠. 어머님이 이런저런 일들로 저를 부르면서 힘들게 하신다고요. 그러자 이모는 크게 화를 내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하고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며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또 이렇게 이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다가올 후폭풍이 뒤늦게 두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모가 원만히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도 했죠. 그런데 이모의 힘은 막강했던 건지 그 뒤로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 것 같았죠. 역시 말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시어머님이 이모에게 꼼짝 못한다는 걸 깨달았네요. 저는 이모에게 곧장 연락해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모의 목소리가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행이네. 단단히 일러뒀으니 당분간은 연락 안 갈 거야. 그런데 이모는 좀 불안하다. 너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네 옆에서 모든 일을 다 지켜봐주고 막아주면 좋은데 그러진 못하니 내가 없는 사이 너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이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야 해, 지민아. 알겠지? 이모는 오히려 나중에 상황을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앞으로는 굽히지 않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맞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건 저의 단단한 오산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거예요. 시어머님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희 집 사정도 처가살이도 아닌 바로 이모와의 관계였던 겁니다. 자금을 빌렸다는 이유로 이모에게 열등감이 있던 시어머님의 심기를 제가 제대로 건드린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2주 정도 흘렀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동호회 모임으로 길게 해외여행을 가신 때였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사돈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거나 반찬 가게에서 산 반찬을 전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갖가지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오셨죠. 생각해보면 시도 때도 없이는 아니네요. 어떻게 하셨는지 꼭 남편이나 이모가 없을 때만 골라서 찾아오신 걸 보면 말이에요. 엄마는 갑작스런 사돈의 방문에 불편해 하셨지만 내색하지 않고 맞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이제 저를 막대하는 걸로도 모자라 아예 저희 집안을 모욕하기로 결심하신 듯 했습니다. 그간 쌓여있던 앙금을 작정하고 풀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집을 보러 온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그래도 집은 깔끔하네요. 사돈께서 청소 열심히 잘하시나 보다. 나는 또 집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차원이가 고생 좀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 말이 저희 엄마를 가리킨다는 사실한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만 돌아가시죠. 제가 시댁으로 찾아뵐게요. 왜? 또 찾아왔다가 신우에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게? 너 무서워서 니네가 또 부르겠니? 이렇게 찾아와서 얼굴 보는 게 훨씬 마음 편하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말 대꾸 하는 거 봐라 얘 또. 못 배운 거 티내지 말랬지. 사돈, 딸아이 교육 좀 잘 시켜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님 가방을 들어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와서 말리는 겁니다. 사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마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돈. 듣자니 저희 신우랑 친구라고 하시던데. 그럼 저희 집에도 조만간 한번 놀러 오세요. 엄마는 그런 말을 듣고도 참으면서 웃으며 어머님을 붙잡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참고 있는데, 날 위해서 애써 웃고 있는데, 제가 그런 엄마 앞에서 싸워선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을 내보내고 저는 엄마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대접 받기에서 미안하다고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달래면서 조금만 더 참으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란 말만 하셨어요. 전 알겠다고 답하면서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든 견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그런 일이 아닐 거라고요. 출장에 갔던 이모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엄마와 저를 만나러 오셨죠. 별일 없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엄마를 한번 본 뒤 별일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모가 저희의 일을 신경 쓰고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써 모른 척하고 평소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죠. 이모는 다행히 그 말을 믿었는지 다행이라고만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조카와 저 두 사람만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짧게 한 것 같아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갑작스레 가족 모임을 제안한 겁니다. 저희 엄마까지 초대하는 자리였죠.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분위기를 풀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와 어머님 선물을 준비해두고 모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 모임 당일날 밀린 업무를 해야 해서 약속이 늦게 됐어요. 모임 장소가 시댁이었던지라 음식 준비를 위해서 다 모이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빨리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려던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었을 때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죠. 이동하면서 남편에게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전화했는데 엄마가 좀 전에 미리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거동도 불편하신데 우리와 가지 않고 먼저 출발하신 이유가 뭘까 싶어서요. 그래서 전 더더욱 빠르게 약속 장소로 향했죠. 시댁에 도착해서 배를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이 곧 문을 열어주셨고 환히 웃으며 반겨주셨죠. 왔구나? 그래도 생각보다 늦게 오지 않아서 다행이네.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싶어서 편안해진 마음으로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짐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시댁 거실 바닥을 손걸레로 닦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자 엄마는 머쓱한 얼굴로 쳐다보며 왔냐고 인사하셨고요. 시어머님은 얼어붙은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쪽 좀 빡빡 닦아줘요. 거기 내가 어제 먹다 남은 주스를 흘렸는지 지저분하더라고. 엄마는 그 말에 또 손수 닦고 또 닦아냈고요.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를 부르신 거예요? 저번에 너희 집 보니 청소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일찍 와달라고 부탁했지. 가족 모임도 함께 도와가면 좋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일당은 드릴 생각이니까. 어머님은 지갑에서 5만원권을 꺼낸 뒤 소파에 올려두셨습니다. 이성을 놓친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나가자고 소리 질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꾹 참았어요. 왜 내가 참겠다고 했을까? 왜 내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나 때문에 몰골 당하게 했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엄마가 안 나가겠다며 버티시는 겁니다. 지민아, 괜찮아. 엄마도 좋아서 한 일이야. 괜찮아. 버티는 엄마를 보며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이모였어요. 이모를 본 시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형님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창원이가 불러서 왔지.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민이는 왜 울고 있고 사돈은 왜 걸레를 들고 있어? 저는 울면서 이모에게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엄마를 불러서 바닥 청소를 시켰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모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시어머님에게 가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이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한순간 우리는 전부 다 멈춰설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여태껏 창원이 때문에 참고 지민이 봐서 넘어가졌더니 뭐? 청소를 시켜? 이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집안에 있는 TV를 넘어뜨리고 곳곳에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말렸지만 이모를 맡긴 역부족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벌벌 떨면서 비명만 질렀고요. 집이 아수라장이 된 후에야 이모도 진정하실 수 있었죠. 오늘 깽판 친 건 따로 청구해. 그리고 나도 내가 빌려준 돈에서 제외해서 받을게. 됐지? 내일 바로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야. 30년 지난 만큼 물가 계산해서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모는 그 말만 남기고서 시어머님을 밀치고 엄마를 모시러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도 따라 나섰고요. 남편은 엄마에게 무릎 꿇고서 사과했습니다.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면서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빌었죠. 이번에 엄마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본 저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이모는 엄마를 달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속은 시원했어요. 우리는 한데 모여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지만 혼자 남은 시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뒤로 이모는 정말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님에게서 몇 번이고 사과하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와 엄마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곧바로 차단해 두었죠. 남편은 그 뒤로 시댁과 연을 끊었네요. 그동안 시어머님의 이중적 모습을 몰랐던 남편은 충격이 유독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리곤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며 전보다 더 귀를 기울여주고 신경을 써주려 노력했죠. 아직 그날의 상처가 지워지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괴로운 기억이지만 서로의 존재로 인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이제 곧 우리 가족 4명이서 해외로 여행을 가요. 그곳에서 더 좋은 기억으로 지난 아픔을 채워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쳐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